예, 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15기 박물관대학원 고대 인물열전 2 아마 첫 강의가 되겠네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제목은 성왕과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역사의 맞수, 이 맞수가 이 한강에서 부딪힌 이 동상이몽 이런 부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의 맞수라고 했을 때는 용어의 개념을 얘기하자면은 역사상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서로의 대결을 펼치는 그와 같은 두 인물을 되게 이제 역사의 맞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맞수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지금 입에 오르내린 사례가 아마도 중국의 그 삼국시대 때가 되겠죠. 후한말에 촉한의 제갈양, 그 다음에 이제 조위의 사마의, 아마 이 두 사람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되게 된 거는 중국 명나라 때의 소설인 나간중이 쓴 소설인 삼국지연이 그 덕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봤어도 이런 역사상의 맞수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 하면은 저는 백제성왕과 신라진흥왕을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이 맞수로서 이 대결해간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왕은 이 아버지는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인데 이 성왕이 이루고자 했던 꿈은 아버지 무령왕이 이 행했던 갱의강국,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드는 그 업적 위에서 이 건초왕, 건구수왕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건초왕, 건구수왕은 바로 이 한성기 때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죠. 이 왕들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보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신라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7살에 왕이 되어집니다만은 특히 16살 때는 그때 이제 친정을 하게 되면서 할아버지인 지정왕이 이룩한 또 할아버지 지정왕이 이렇게 표방하고 내건 덕업일신 망나사방입니다. 덕업을 매일 새롭게 해서 사방을 망라한다는 이 원대한 목표와 큰아버지 겸 외할아버지인 이 범왕이 내건 대왕 의식, 그 다음에 이제 권언이라고 하는 이 연호를 칭한 이걸 통해서 이제 왕실의 위엄을 높인 이것을 실천해서 신라를 천하의 중심국으로 만드는 것, 이런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거대한 또 원대한 꿈을 가졌던 성왕과 진흥왕은 한때는 서로 협력해서 고구려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결의 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결의 장의 이 핵심 목표가 된 곳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침내 두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관산성 대해전입니다. 이 대해전에서
성왕은 패사하고 진흥왕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왕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고 진흥왕은 덕업일시 망나사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관산성 대제전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이 진흥왕의 승리가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경제적 기반, 군사적 기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맞수의 등장을 이렇게 장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성왕이 이제 왕이 된 것, 진흥왕 왕이 된 것이 이제 모든 것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왕은 아시다시피 126대 왕입니다. 이름은 명농 또는 명이라고 합니다. 참 아쉽게도 출생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맏아들 위덕왕이 출생 연도가 525년입니다. 그런데 위덕왕한테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성왕의 그 딸이죠. 누이가 있는데 누이가 위덕왕보다 한 2살 정도 많다고 하면은 아마 그 한 504년경에 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가 554년이니까요. 향년은 한 50세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무령왕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성이나 이름이나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령왕릉 묘지석의 그 어머니의 이 돌아가신 해와 장례 지내는 해는 나오지만 이름도 성도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령왕릉에서 이제 왕비 쪽 목관 쪽에서 치아가 나왔습니다. 여성 치아인데 이건 당연히 이제 무령왕의 왕비죠. 왕비니까요. 성왕의 모가 되어지는데 현재 이 치아를 감정한 결과 나이는 이렇게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나이는 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게 이제 부여군에서 만든 성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뭐 사실 이런 모습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표준 영정으로서 이렇게 제작된 성왕의 모습입니다. 성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표방한 정치의 그 어떤 목표라 할까, 이러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유불병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유불병치라고 하는 것은 유구와 불교를 바탕에 깔고서 이제 정치를 해나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불병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대통사 창건입니다. 527년에 창건되어졌는데요. 무령왕의 장례가 끝난 게 52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527년에 이제 그 대통사가 세워졌는데 이 대통사의 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무제의 연호인 대통에서 따왔습니다. 양무제가 대통으로 이제 연호를 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연호 대통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양무제가 이제 동태사를 짓는데 이 동태사를 지으면서 이제 이 구청목탑도 만드는데 이 동태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황궁에서 동태사로 들어가는 문을 새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만들겠는데 이 문을 대통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문이 되는데 이 대통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동태사의 동태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태동이 됩니다. 그러나 태나 대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역으로 하면은 대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 이름을 대통문으로 하고 그 해의 연호를 또 대통으로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왕이 이 대통 연호를 따서 이제 대통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양무제가 이제 동태사를 만들고 대통문을 만들고 또 이제 대통연호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바탕에는 이 불교와 유교를 중심축에 두고서 이 황권을 강화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게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유불병치입니다. 병치인데 이 서왕이 바로 이걸 이제 양무제 유불병치를 본받아서 그 백제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대통사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사는 무령왕의 장례가 끝난 2년 뒤에 525년에 끝나니까 2년 뒤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장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명복을 빌게 되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통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사 지은 목적에는 양무제의 정치를 본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 플러스 아버지 무령왕의 명복을 빌겠다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복을 빌 때는 단순히 그냥 이제 저 세상에서 그 평안히 계십시오 하는 그런 뜻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이어받겠다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백제를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왕의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유불병치를 바탕으로 깔고서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다 하는 게 바로 성왕의 정치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바로 이 성왕 19년 541년인데 양나라로부터 모시 박사를 초빙하면서 동시에 열방경던 이 불경의 주석서를 요청해 봤습니다. 모시 박사는 이 유교 경전의 전문 박사입니다. 이래서 모시 박사를 초빙하면서 또 불경을 요청해 받으니까요. 이게 바로 유불입니다. 이 사실 바로 성왕의 유불병치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2019년인가요? 공주 대통사지 발굴에서 나왔던 이제 그 기화가 되어집니다. 좌편 그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발굴조사 시 출토된 토기인데 끝부분에 대통의 통자의 획이 이제 약간 남아져 있습니다. 유불병치를 통해서 이제 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성왕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행된 것이 538년에 사비 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비를 천도하면서 성왕은 이 통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중앙 통치 조직으로는 16관등제 정비하고 22부제 정비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귀족 관료들의 상하 위계 질서를 확립합니다. 또 지방 통치 조직으로서는 전국을 5개의 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오방이라 합니다. 방은 오늘날 치면은 뭐 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37개의 군을 두고 그 밑에 약 이제 200개 또는 많으면 250개까지 갑니다만은 이걸 다른 성은 또 다른 말로는 현으로 표현이 될 때 이 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대한 이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민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는 이 제2체계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족 구인묘를 다시 정비를 하고 천신에 대한 제사도 정비하고 오제신에 대한 제사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삼산오악이라 해서 수도 부근에 있는 국도 부근에 있는 세 개의 산, 지금 대개는 일산, 그 부산, 오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세 개의 산, 삼산하고 그다음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산 중에서 이 동서, 남북, 중 이렇게 나누어서 5개의 중요한 산을 오악이라는데, 이런 이제 삼산 오악을 중심으로 한 산천 제2체계도 정비합니다. 동시에 이제 불교 교단도 정비를 하는데 이때 이제 중심 역할을 한 사찰이 이 정림사입니다. 정림사인데 그 일본 서기에 보면은 성왕이 이제 장육부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 장육은 일장 육척이라는 얘기인데 석가모니 불에 그 부처의 그 키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육부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장육부를 만들어서 안치할 수 있는 사찰은 정림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림사에 장육성상을 안치하고서 더 나아가서 성왕은 이 전륜성왕을 칭합니다. 전륜성왕은 이 정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입니다. 군주인데 이 현실 세계에서 전륜성왕의 대표적인 전륜성왕으로 인도의 그 아쇼카 왕을 들고 있습니다. 성왕도 이란이 그 전륜성왕을 칭하면서 백제를 정법으로 다스리고 했던 것입니다. 이란이 사비천도를 통해서 국가 지배체도 정비하고 제2체제도 정비하고 불교 교단도 정비를 통해서 성왕은 이 백제가 풍요롭고 인민이 활약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서 강국의 백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게 부여 이 사비도성인 부여의 모습입니다.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부소산성이 되어지고 그 오른쪽에 빨간 선으로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이제 그 능살리 고분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게 간북리 정각 건물지인데 이중으로 이제 기단이 만들어져 있어 이제 상상 복원을 해보면은 2층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소산성 성벽이고요. 오른쪽 아래 거는 이제 동나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소산성은 왕궁에 급할 때 이제 왕이 피난하는 피난성이면서 평소에는 이게 후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천 제2 할 때 이제 국도에 그게 삼산을 두었다 했는데 삼산 중에 하나가 부악입니다. 백마강 쪽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부악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1920년대 부산의 사진입니다. 불교 교단 계획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제 정림사지가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출토된 그 소조상들 모습입니다. 그다음 진흥왕은 신라 제24대 왕입니다. 7세 540년 즉위했는데 즉위할 때 나이가 7세였기 때문에 533년 출생입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출생 연대도 알 수 있고 즉위 연대도 알 수 있고 또 돌아가신 연대도 알 수가 있는 왕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법왕의 동생인 입종 갈문왕이고 입종은 사부지라고도 합니다. 어머니는 법왕의 딸 지소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은 자기의 조카하고 결혼한 셈이 되어집니다. 왕비는 사도 부인입니다. 법왕의 아들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진흥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진흥왕은 법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계보 관계로 보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면은 법왕은
백부가 되고 큰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럼 진흥왕이 저기할 때 버흥왕의 조카로서 왕이 됐을까 아니면은 외손자로서 왕이 됐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버흥왕의 외손자로서 즉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라에서는 아들도 왕자도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딸도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선덕 여왕, 진덕 여왕 이렇게 여왕이 왕이 된 것이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손자로서 이제 왕위를 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흥왕이 그 즉위는 그 신라사 전체를 봤을 때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종 갈문왕이고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왕의 외손자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외손자로서 왕이 된 것은 사실 진흥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또 7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기록상 신라에서 섭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진흥왕의 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세에 즉위했기 때문에 진흥왕은 친정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섭정기라고 부릅니다. 섭정인데 물론 섭정은 그 모후가 태후가 하게 됐지만은 실제로 이 모후를 도와서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한 사람을 이사부와 거칠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부는 나물랑 4세 손으로 나옵니다만은 거칠보다 이제 한 세대 빠른데 진흥왕 2년에 병부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병부령이 되어서 이제 군사권을 관장하면서 대당 등 군부대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부의 그 활동에서 그냥 주목이 되는 게 진흥왕 11년 550년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도살성과 검연성을 둘러싸고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도살성, 검연성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군사적 성과도 올리고 또 이 충북 단양에 가면 단양 적성비가 있는데요. 그 적성비에도 보면은 이 이사부가 제일 그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양 적성도 550년이나 아니 그 이전에 신라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적성 지역 진출에도 이사부가 크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거칠부는 이사보다 한 세대 늦습니다만은 벼슬 하기 전에 이제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성녀가 되었을 때 고구려에 들어가서 이제 이 고구려의 형편을 살펴보는 그러한 그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해랑이라는 고구려의 이제 유명한 성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해랑은 거칠부를 통해서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인연은 이때 맺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환소 후에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데 이사부의 뒤를 이어서 신라 이 정계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거칠부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진흥왕 6년에 국사를 편찬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책인데요. 신라로서는 최초의 역사서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편찬을 통해서 이제 이제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던 신라의 역사를 김씨 왕실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왕실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역사서였습니다.
이사부와 거칠부의 보좌를 받으면서 이제 섭정기를 보냈는데 그 후에 이제 진흥왕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제2 12년 551년에 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이제 18세가 되어집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친정을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해에 이게 연호를 개국으로 고칩니다. 그 이전까지는 범왕이 이 제정했던 건원이란 연호를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이 12년에 제2 12년에 와서 개국으로 연호를 바꿉니다. 개국은 말 그대로 나라를 연다는 겁니다. 새 나라를 만들겠다. 새 정치를 펴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로 미뤄 봤을 때 이때 와서 이제 섭정을 거두고 진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때 나이가 이제 18세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진정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진흥왕 창녕 진흥왕 척경비인데요. 저 오른쪽 맨 첫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일 윗부분에 신사년에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신사년 561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과인이 유년에 왕이 되어서 정위보필, 정사는 보필하는 신하한테 맡겼다. 이게 바로 이제 섭정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보필하는 신하, 이거 보신이라는데 이게 이사부와 거칠부였습니다. 요 단양 적성비인데요. 적성비에 이제 왕이 교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사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성을 신라가 차지하는데 이사부의 공이 컸다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정을 하면서 진흥왕이 이제 그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새 정치를 추구했는데 그러면 진흥왕이 추구한 새 정치가 뭐겠느냐?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51년에 이제 그게 낭성으로 순수를 합니다. 낭성으로. 이 낭성에 대해서는 저는 청주로 봅니다. 이걸 이제 충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청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강 유역 쪽으로 순수를 하고 그 함경남도인 그 황초령과 마을련 지역까지를 순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가 뭐냐 하면은 제왕이 이 국내를 다니면서 민심을 그 채취하고 민심을 살피고 또 이제 지방관들 제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위하자 바로 순수를 한 것은 이 민심을 수렴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순수 과정에서 낭성으로 순수했을 때 우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럭을 하여금 연주를 하게 하고 또 계고나 법진이 만덕이니 하는 이 세 사람을 우럭한테 보내서 음악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야악을 국가 음악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건 예악 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551년에서 오늘 그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554년에 걸쳐 가지고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이래서 이제 정복적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은 지정왕이 제시했던 국정 목표 덕업을 일신하면서 사방을 망라하라고 하는 사방으로 팽창해 나가라는 이런 이제 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들 수 있는 게 이제 황룡사를 창건하고 여기에다 이제 장육종상을 만들어서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교 치국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입니다. 이 진흥왕의 인재 등용에서 상당히 이 특색으로 들 수 있는 게 가야 출신 또 고구려 출신을 이 요직으로 등용했습니다. 이 김무력 바로 이제 금강가야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럭 이 대가야 출신입니다.
해랑은 해랑법사는 바로 고구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 새 정치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진흥왕의 정치에서 주목되어지는 게 화랑도 설치입니다.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 목적은 지인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인데,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성품이며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이런 걸 다 살펴서 인재로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이제 화랑을 설치했는데, 설치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551년 친정을 할 시기에 바로 이제 화랑도도 설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화랑도는 한 명의 화랑과 다수의 낭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고 수령 기간은 대개 이제 3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15세에서 18세 정도 하고 18세 이후로 들어가면 이제 출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 화랑도를 수련하는 방법이 이제 도의연마 하는데, 뭐 요사이 말로 하면은 교양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 도의를 연마할 때 도의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풍월도입니다. 풍월도는 다른 말로 이제 풍유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풍유도를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서로 즐기고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산수는 이 경치 좋은 이런 이 산천을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인데, 이때는 단순히 이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산천을 유호하는 것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또 협동 정신도 기르고 또 개개인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유호산수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성품은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 산수를 유호해 보면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허약한 사람도 드러나게 되고 강건한 사람도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남을 잘 이렇게 부축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런 이 산수를 유호하는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재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재밌는 게 2019년에 울진 성유굴에서 이게 이제 성유굴 안에 새겨진 명문이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그 명문에 보면은 제공랑이니 임랑이니 고랑이니 하는 화랑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빛이 없으면은 캄캄한 굴입니다. 이 굴 속에 화랑들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게 2019년에 이제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울진 성유굴도 화랑들의 유호산수하는 일종의 수련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설악산이다, 태백산이다, 오대산이다, 이런 산들도 유호산수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화랑도를 설치하고 수련을 시켜서 많은 인재를 길렀습니다. 그걸 이제 8세기 때의 신라의 인물인 김대문이 화랑색이라 썼는데, 이 화랑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자 충신, 현명한 신하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 화랑도로부터 빼어났고, 이름난 장수와 용감한 병사들도 화랑도로부터 나오게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이 화랑도 설치가 신라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진 성규굴안에 적혀 있는 그 명문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오른쪽 두 번째 마지막 그 글자 이게 갈행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행 썼고요. 오른쪽 첫 번째 글자인 정원 14년이 나옵니다. 798년인가 연대가 그렇습니다. 정원 14년이 나오는데